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7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PPT에는 이제 5강에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최수선 강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계성 지능의 발달 특성과 경계성 지능의 진단, 자,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선 강사님은 이제 이 1등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급 자격증 과정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1급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 시연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최수선 강사님처럼 강사 활동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 저는 자, 물러가고요. 최수선 강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수선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이제 교재는 5강인데 7강 경계성 지능의 발달의 특성이랑 진단에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네, 저는 잘 지금, 들립니다. 네, 저는 경계성 지능인의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드라마 사례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그 선생님들 중에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2023년도 한 11월쯤에 방영을 했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프로그램이 박보영 배우가 출연했던 드라마인데 그 마지막 10유화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 경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제 경기성 지능의 일상이라든지 사회 속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업이 끝나고 혹시 이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한번 보시고요. 또 유튜브나 뭐 틱톡에서도 그 쇼츠로 짧게 짧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셔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선 그 경기성 지능의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는 드라마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 병희가 고등학생이고요. 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입시 원서를 작성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니요, 이성 5만 원짜리 한 장은 든지. 그건 알아서 해. 상관없어, 그거는. 일단 그 사람 돈을 받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 다 음소거를 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선생님들. 어떤 분이 내서 제가 최수선 강사님까지 음소거가 다 돼버렸네요. 한꺼번에. 네, 죄송합니다. 자, 음소거 다시 해제하세요, 최수선 선생님. 네. 혹시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데 군대를 갈 수 없으니까 여러 번 거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반장을 시켜서 병의를 설득해서 항공대를 포기시키고 다른 학교의 원서를 써오라고 이제 반장한테 또 아이한테 시켜요. 그래서 반장도 찾아가서 너는 이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원서 포기해. 너는 취업 아니야. 난 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이 아이는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지적 특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이 나는 파일럿이 꿈인데 왜 항공대를 못 가냐? 못 가는 이유를 인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경계성 지능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적 특성으로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렵고 또 뭐 사회적 규범이나 행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반 친구들도 이 주인공 병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이를 무시하고 또 따돌리고 놀리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네가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취업반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잘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친구가 없다라는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경계성 지능이 정서적 특성을 보면 이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어렵고 또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 또 불안과 우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드라마에서도 그 병인은 시험에 대한 불안이 많았고요. 또 친구들과의 학교 관계, 또 그 입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간다라는 그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걸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해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정신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또 뒷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그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이제 우리가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아이가 결국에는 경계성 지능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 엄마도 그럽니다. 시험을 잘 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병이는 엄마한테 왜 엄마는 학교에서 시험을 잘 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험을 못 보라고 하느냐 왜 엄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느냐 사람들은 모두 나를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안을 겹쳐서 자해라는 과잉 행동을 하고 있고 충동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 소리가 작게 들리나 봐요. 이게 지금 스피커 문제인가? 이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드라마 외에요. 2024년도 4월에 청주에서 고등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렸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학업 성적도 좋지 않고 또 대학에도 실패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안 좋고 좋아하는 이성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흉기 난동 을 피웠는데 그 학생이 알고 보니까 경계성 지능 장애로 판정을 받아서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일반으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학업적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경계성 아이들은 그 지적장애 아동만큼은 아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학습이 점점 어려워지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는 그 시점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게 아닐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적 특성에서는 기초 능력도 부족하고 친구들 또래 사이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격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인지성이나 정서적 특성, 그리고 행동적 특성, 학업적 특성이 우리 경계성 지능인의 이러한 발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업 이후에 한번 드라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연관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그 경계성 지능들의 지원이라든지 교육 방법은 가장 필요한 건 교육적인 도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의미하고 좀 진도가 뒤처지더라도 수준에 맞는 공부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뒷부분에 이어서 진단 부분과 이게 다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선 선생님 조, 죄송한데요. 지금 PPT 일부러 그 PPT, 자리에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PPT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첫 화면에 그대로 있는데.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PPT 자료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자료랑 지장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앞에 연결해서 이제 경계성 지능의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 진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뭐 신경과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그리고 공인되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진단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계성이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보통 진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이 BIFS라는 일상생활 적응 행동 척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아이들의 조기 선별을 위한 도구이고요. 만 6세에서 12세까지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 검사입니다.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아이를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다양한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실제 생활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모 보고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잠깐 죄송한데요. 우리 네, 수강생님들께서 렉이 너무 심하고 소리가 네.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뭐, PC인가요? 아니면 노트북인가요? PC 인데 그러면 교수님 제가 휴대폰으로 바꿔서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소리 잘 들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계성 지능 진단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병원의 전문 기관이나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찾은 센터라든지 아동센터에서는 일상생활 적응 행동 척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진단이나 선별을 하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아이들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의 가속성을 최대화로 하는 거고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PC는 스피커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거했습니다. 네. 또 조기 진단의 중요성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중에서 26.7%가 경계성 지능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요. 그 의심되는 아동을 아까 BIFS 검사로 선별을 해보니까 많이들 나타났고 이 선별을 통해서
조기 선별을 통해서 빨리 개입을 하고 지원 체계를 통해서 적합한 아이들마다 맞는 적합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가장 더욱더 중요하고요. 아까 단체 톡방에 교수님께서 그 체크리스트 보내주셨는데요. 그 초등학생용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이고, 또 요즘 학교에서도 이 조기 선별을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체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들에게 뭐 청소년 감점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빨리빨리 선별해내기 위해서 요즘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PPT 내용은 검사 진단에 대한 상세 내용이고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BIFS 검사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뭐 살펴볼 수가 없어서 찾지를 못했고 이제 교수님 보내주신 내용으로 이렇게 간단한 문항이 있구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연령별 진단 고려 사항도 잘 봐야 되는데요. 우선 아동기에는 어, 또래들끼리 잘 노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단순 발달인 지연의 문제인지 경계성 지능의 문제인지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진단을 할 때는요, 학업이라든지 사회적 적응도 관찰을 해야 되는데 학업과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서적 문제인지 학습 장애인지 아니면 ADHD인지 그런 여러 가지 감별 진단도 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인기도 진단에서는 직업 유지, 뭐 대인 갈등, 금전적 관리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청소년기까지 성인 되어서도 나는 내가 경계성 지능인지 몰랐다. 학업 성적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군대를 가서, 나는 어떤 지시사항에 따르지 못하고 항상 도태되고, 너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냐? 일머리가 없냐?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항상 잘렸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인기 모르고 계시다가 성인까지 모르고 계시다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경계성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분들 그런 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청소년까지는 몰랐지만 성인이 되어서 내가 직업 유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인 관계가 조금 많이 어렵고 하다라면 그분들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또 경계성 지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계성 지능이 아이들은 다른 또래 사람들보다 우울이나 불안, ADHD 등 이런 질환들을 흔하게 겪기 때문에 꼭 학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들도 같이 치료를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네,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뭐 복지회관을 통해서도 경계성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고 또 경계성이나 기초학력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선별을 해야지만 이 파악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요즘은 그 경계성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중학생인데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또 요즘은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또 심리 검사 이런 것들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빨리빨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경계성 지능 아이들을 돌보는 혹시 현장 교사에 뭐 혹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항상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과도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아예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늦더라도 늦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는 성과에도 칭찬을 아낌없이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그 성취감을 느끼고 좀 더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 교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시면 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랑 또 접목을 해서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외에도 어, 지금 2급 수업을 하고 계시고, 혹시 1급에도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경계성 지능 아이들을 위한 뭐 현장 교사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자격증을 꼭 취득 1급까지 도전해서 취득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장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작년에 서류를 넣어서 1월 달에 그 현장교사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까지 했지만 제가 시간이랑 거리상 문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 면접시에 보니까 그 같이 면접을 보던 선생님들이 좀 쟁쟁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최종 합격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경계성 지능 그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접 당시에 제가 같은 동시간대 봤던 그 면접자들 중에서는 이 지도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급을 앞으로 남아있던 수업을 잘 하시고 어, 할 수 있다면 1급까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다른 거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PPT 화면에 보이시는 그 체크리스트에는요, 점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경계성 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다 끝난 건가요? 마무리? 질문 네, 네, 없으면 교수님. 제가 마치는 준비해 건가요? 보려고 근데 했는데 너무 너무 짧습니다. 짧습니다. 드라마 드라마 얘기를 얘기를 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혹시 혹시 네, 드라마 드라마 쇼츠 쇼츠 같은 같은 것도 것도 혹시 혹시 뭐 뭐 공유할 공유할 수 수 있으면 있으면 해드릴까요?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또 이제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서툰 것도 많은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쵸? 우리가 이해를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다 이랬고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초보일 때는 다 어설프고 부족함이 많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당연한 발달 과정이죠. 그죠? 우리 최수성 강사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 하울링도 생기고 PPT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긴 있는데요. 누구나 다 발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강사님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드라마 드라마 해서 해서 길게 길게 준비를 준비를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했는데 드라마 드라마 내용이 내용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좀 좀 진행하는데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떨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또 제 네. 컴퓨터도 잘 안 되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도 아, 있습니다. 수업이 처음부터 종료된 다 잘한 사람은 이후에 없어요. 네, 선생님들 그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요. 꼭 유튜브 통해서 그 정신병에도 아침이 와요 12화편 한번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책으로 보는 것보다. 너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계성 장애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있죠.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었는데 왜 지능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부모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장애를 내 아이가 장애가 있길 바라진 않겠지만 그 지능 검사에서 낮게 나오길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인터넷 검색상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도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아야지만 여러 가지 뭐 특수학교라든지 그런 복지 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또 그 내용을 보니까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계성 아이들은 학습과 좀 꾸준하게 반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 우리 일반인 못지않게 또래 친구들하고 또 또래 성인들하고 같이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또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혹시 현장에 나가셔서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그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저랑 함께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할까요? 효명아 선생님 얼굴 제일 예쁘게 하고 앉아 계시는데 어때요? 자, 쉬었다 하자 1번. 아니면 바로 하자 2번. 아, 쉬었다 하자 1번. 네, 표명아 선생님 의견대로 10분 쉬었다가 저랑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I want this ache to grow small, soft dawn waits over the roof, cold air resting near my hands. I keep one wish inside my heart, may morning open with peace. No loud sound comes from the hall. I stay awake with that hope. A cup sits warm by the sink, thin light lies under the door. I pull the curtain halfway. I want this ache to grow small, soft dawn waits over the roof, cold air resting
resting near my hands. I keep one wish inside my heart. May morning open with peace. No loud sound comes from the hall. I stay awake with that hope. A cup sits warm by the sink, thin light lies under the door. I pull the curtain halfway. I want this ache to grow small. Soft dawn waits over the roof, cold air resting near my hands. I keep one wish inside my heart. May morning open with peace. No loud sound comes from the hall. I stay awake with that hope. A cup sits warm by the sink, thin light lies under the door. I pull the curtain halfway. I want this ache to grow small. Soft dawn waits over the roof, cold air resting near my hands. I keep one wish inside my heart. May morning open with peace. No loud sound comes from the hall. I stay awake with that hope. A cup sits warm by the sink, thin light lies under the door. I pull the curtain halfway. I want this ache to grow small. Soft dawn waits over the roof, cold air rests
자, 스님들 잘 쉬셨나요? 자, 느린 학습자의 발달 특성과 또 느린 학습자의 진단에 대해서 함께 할 건데요. 지금부터 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인지적 접근 방법 중 복습 시간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식별하고, 자, 이를 합리적인 대안 사고로 변화시키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답이 나왔네요. 답이 보이네. 점진적 근육이완법. 자, 인지 재구조화 기법. 자,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자, 사회적 기술 훈련. 답이 나와버렸네요. 우리 선생님들 고민 안 하게. 그죠? 인지적 접근 방법 중에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이를 합리적인 대안 사고로 변화시키는 기법을 우리는 인지 재구조화 기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난 바보야, 난 못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맨날 왕따야 이렇게 인식이 구조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우리는 이 친구들이 그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를 합리적인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기법이 바로 인지 재구조화 기법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맨날 실패해. 이런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재구조화를 어떻게 시켜줘야 될까요? 어떻게 시켜줘야 될까요? 표명아 선생님, 제일 예뻐서 시키는 겁니다. 인지 재구조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난 바보야, 난 못해, 막 이런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돼. 공감만 해줘요. 아, 그렇구나.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막 이렇게 공감만 해주면 되나요? 자, 너무 당황스럽죠.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인지 재구조화를 하려면 그래 네가 바보여서 몰라서 느린 학습자라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뭐든지 섬세하고 디테일한 면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느려도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재구조화 시켜줘야 되죠. 그죠? 다른 친구는 한 번 말하면 선생님 말 알아듣고 빨리빨리 행동하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는 만약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너는 네가 느려서 그래. 너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달라.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재구조화 시켜줘야 되겠죠. 네가 다른 친구보다 좀 더 느리는 것은 너는 탐험가처럼 뭐든지 섬세하고 디테일한 경향이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야. 하지만 너도 다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켜줘야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인지 재구조화 기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또 답이 나와버리네요. 자, 느린 학습자를 위한 행동적 접근 방법의 구성 요소 중에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비언어적 신호를 파악하는 기술이 포함된 영역은 무엇일까요? 자, 강점 펼치기 기술. 자, 의사소통 기술. 자, 갈등 해결 기술. 자기관리 기술. 자, 당연히, 자, 비언어적 신호를 파악하는 기술이 포함된 영역은 뭐요? 우리가 이제 메르비안 법칙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대부분 93%는 비언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요. 7%만, 자, 워딩, 말 그 자체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파악을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신호를 파악하는 훈련까지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 훈련인 거죠. 자, 경계성 지능인의 발달의 특성은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총정리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막간을 이용해서 정신연령을 알려주는 색깔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정신 연령을 알려주는 색깔 테스트. 큰일 났어요. 지금부터 분배가 실제 점수를 나이보다 훨씬 볼 때를 젊거나 적고 늙은 것처럼 해당하는 느껴질 때가 점수를 많아요. 더해가면 그걸 정신 연령이라고 하죠. 본인의 정신 연령을 알고 싶나요? 다행히도 밝은 면에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없는 아이인지, 나이 든 현명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 나이와 일치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질문에 답하고 모든 답변에 대한 점수를 기록하고 모두 합해서 결과를 얻으세요. 얘기는 그만하고 시작해요. 1번 문제, 이 그림을 보세요. 어느 색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A, B, C, D 아니면 E의 5가지 옵션이 있어요. A를 선택했다면 4점이에요. B는 5점입니다. C를 우세한 색으로 봤다면 1점입니다. 색상 D는 2점, E는 3점을 의미해요. 2번 문제. 여기 5가지 아름다운 색조의 분홍색이 있어요. 어느 색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A색을 선호한다면 3점을 더하세요. B색은 2점을 줍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C라면 1점을 얻어요. D의 분홍색은 5점이고 E는 4점을 추가하세요. 3번 문제.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세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사진은 흑백일까요? 예 라고 답했다면 5점을 추가하세요. 아니요 라고 했다면 점수는 없어요. 파란색, 흰색 드레스처럼 큰 논란이 없어야 할 텐데 기억나시죠? 어쨌든 또 하나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문제. 저처럼 일몰을 좋아하신다면 여기 가장 아름다운 일몰 사진 4장이 있어요. 하나를 고르세요. 첫 번째 일몰을 선택했다면 3점을 더하세요. 두 번째가 마음에 든다면 2점이에요. 아름다운 세 번째 일몰은 4점, 마지막으로 4번 일몰은 1점입니다. 5번 문제. 이미 분홍색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파란색이에요. 어느 색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A색은 2점을 줍니다. 멋진 B는 4점, C는 3점을 적으세요. D는 5점, E는 1점이에요. 6번 문제. 여기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있어요. 어느 색이 가장 먼저 보였나요? 흰색은 1점을 줘요. 옵션 B는 4점이에요. C를 선택했다면 5점을 더하세요. D와 E는 각각 3점과 2점을 의미합니다. 7번 문제. 조금 더 쉬운 문제예요. 물감색을 고르세요. 녹색 A가 가장 마음에 든다면 2점을 적으세요. 노란색 B는 4점을 줍니다. 분홍색 C는 5점이에요. 빨간색 D는 1점을 줘요. 독특한 E 옵션은 6점. 파란색의 F는 3점을 더합니다. 8번 문제.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어느 색이 가장 밝은가요? 옵션 A를 선택하면 4점입니다. B는 2점을 줘요. 빨간색 C는 1점이고 D는 5점 만점이에요. 마지막으로 E는 3점입니다.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제 점수를 모두 더할 차례예요. 7에서 12점을 받았다면 정신적으로 20세 이하예요. 여권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만은 걱정 하나 없는 청소년이에요. 실제로 20살이 훨씬 넘었다면 축하해요.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을 간직해 오셨군요. 계속 빛을 내세요. 총점이 13에서 20점이라면 20에서 29세입니다. 활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생동감이 넘치지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 시절과 10대의 시절은 지났지만 좋은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예전만큼 흥미진진해요. 점수 합계가 21에서 28점이라면 정신연령은 30에서 39세입니다. 여전히 활동적이고 새로운 것과 아이디어들에 대해 호기심이 많지만 책임감과 사려가 깊어요. 생각해보면 그건 아이들의 삶에 대한 기쁨과 어른들의 독립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에요.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점수 합계가 29에서 35점이라면 40에서 49세입니다. 성숙하고 경험이 많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단호하고 열심히 일해요.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그것을 얻는지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세요. 36에서 40점은 정신연령이 50세 이상임을 의미해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은 현명하고 침착해요. 인생이 뭔지 알고 편안함을 높이 평가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조언을 구하는 상대이고 게다가 언제나 믿을만해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장점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지켜야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정신연령이 몇 세로 나오셨나요? 채팅창에 남겨보겠습니다. 박지혜 선생님, 30에서 39세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20에서 29세 표명아 선생님, 최문희 선생님이 15점 나왔네요. 네. 자, 우정아 선생님 17세. 자, 안선영 선생님 27점. 김낭숙 선생님도 29점대, 안선영 선생님 27점대, 표명아 선생님도 20에서 29세 나왔네요. 네. 자, 네, 김차순 선생님 23세, 김민아 선생님 30대 24점 나오셨네요. 자, 우리가 정신연령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경계성 지능인의 정의와 범위 다 알고 있지만, 자, 반복 학습이 느린 학습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도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자,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서 어때요? 자다가 물어봐도 다 대답이 나올 만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복만이 자,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경계성 지능의 정의는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이. 그러니까 지능지수 70 이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친구들은 71에서 84 사이죠. 그래서 보통은 지능지수로 판단을 하긴 하지만 반드시 지능지수가 100%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사회성숙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자, 이 친구가 경계성 지능인지 아닌지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성 지능 진단 1라는 걸 조금 뒤에 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때도 그거는 이제 정말 전문가 진단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지죠. 이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들어가면 그게 있는데요. 거기서 저도 다운받은 겁니다. 자,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올라가 있는 경계성 지능인, 자, 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 우리도 실제로 한번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느린 학습자 아는 친구가 있다면 그 아이를 생각하고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느린 학습자 진단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체크하셔도 되고요. 이따 실제로 한번
다운은 안 받아도요. 제가, 단톡에 올려드리긴 했지만, 다운은 안 받아도 그냥 제가 화면을 열어드리면 그거 보고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범위. 자, 정의와 범위. 자, 엑슬러의 지능 검사. 엑슬러 지능 검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자, 인터넷에서도 엑슬러 지능 검사와 무료 사이트가 많긴 해요. 그런데, 자, 간단한 것까지는 설명을 해주는데, 디테일한 것은 돈을 내야 진단서를 이제 이렇게 발급받아서 볼 수 있게끔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경계성 지능인지 아닌지, 지능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진단은 단순히 지능 지수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 능력과 학습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임상적 진단과 교육적 접근을 자, 연계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진단 기구는 이제 엑슬러 지능 검사를 많이 해요. 한국판 엑슬러 아동 지능 검사죠. 엄밀히 따지면. 자, 엑슬러 지능 검사는 통틀어서 뭐 아동용, 성인용 다 합쳐서 엑슬러 지능 검사를 하고요. 아동용이 따로 있고 성인용이 따로 있죠. 자, 우리가 이따 간단한 심플 테스트도 자, 아동용이 있고 초등학생용이 있고 청소년과 성인용이 있죠. 자, 청소년과 성인용은 같이 하죠. 자, 그래서 엑셀로 지능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용이 있고 이제 아동용이 있는데요. 전체 지능 지수뿐만 아니라 뭐 언어 이해, 시공간 지각 능력, 유동 추론 능력, 작업 기억 능력, 또 처리 속도 이런 5가지 지표를 분석을 해서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강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게 목표겠죠. 목적이겠죠. 그죠? 이 지능 검사를 통해서 낙인을 찍으려고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의 5가지 표준 지표를 참고를 해서 이 친구가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인지를 알면 어때요? 내가 교육 목표를 세울 때 강점 활용 교육을 하면 자, 효과적이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적응 행동 척도도 검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한국판 바인랜드 적응 행동 척도라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 기술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운동 기술이라든가 이런 실생활에서 기능 수준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능 지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회적 적응 능력을 평가할 때 자, 이게 한국판 바인랜드 적응 행동 평가가 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린 학습 제 수업을 듣는 그 할아버지 그분도 이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 뭐 70대인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2번 들으셨는데요. 그분은 자격증이 목적이 아니고요. 70대다 보니까 자, 손녀가 지능 지수는 거의 100에 가까운데 이런 적응 행동 척도에서 점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나와가지고 경계성 지능인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공부는 따라가는데 다른 사회성 지수가 적응 행동 지수가 일상생활 기술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운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 지수는 비장애인이죠. 느린 학습자도 아니에요. 그죠? 71에서 84 사이가 느린 학습자인데 그 친구는 뭐 99인가 막 이렇대요. 100이 다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행동 축도에서 점수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어때요? 느린 학습자 진단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자기 손녀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확히 말하면 도움이 되고자 느린 학습자 강의를 여기저기 다 들으시러 다니는 멋진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어쨌든 자기 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들으시고 또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이제 서구청에서 그분이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인데 이번엔 해운대 구청에 또 막 강의가 열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진짜 신기한 게 연미숙이란 강사가 또 있는 거예요. 느린학습자 강사가 해운대구청에. 거기서 저도 해운대구청에서 해마다 강의를 해요. 장애인 관련 강의. 그리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 그 강사 역량 강화 강화를 제가 해마다 했었어요. 그 해운대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 해운대 구청을. 근데 그분은 이제 저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고, 연미숙 강사라는 분은 자녀가 뭐 느린학습자가 계셔서, 그냥 그 자기 느린학습자 경험담을 얘기해주는 강사로 오시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 프로그램에 연미숙이가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님이 여기서도 강의하세요. 저 또 들으러 갈게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래서, 저 아닌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 근데 그 프로그램에 연미숙 강사가 써 있던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염씨가 많지도 않은데, 또 경계성 지능인을 강의하는 강사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 손녀처럼 지능이 정상의 범주에 있어도 이런 적응행동 측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느린 학습자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도 마찬가지죠. 지능이 막 150인 친구도 있잖아요. 고지능 자폐, 그죠? 지능은 높지만 사회성에서 형편없이 발달이 안 되니까 자폐 진단을 받는 거죠. 지능이 150인데 장애인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능 지수만 따지면, 그쵸? 그런데 어때요? 적응행동평가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도저히 소통이 어렵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장애가 등록이 되듯이 우리 느린 학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 말이 너무 빠르면 말씀하세요. 도중에. 빠르지 않나요? 주영미 선생님 고개 많이 많이 끄덕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박규태 선생님도 저 미소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복습합니다. 자,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요. 어휘력도 부족하고요. 자, 문장 구성 능력도 부족합니다. 자,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하고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표현하거나 능력하는데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눈치 없는 아이, 지 말만 하는 아이, 엉뚱한 아이, 이런 아이로 낙인 찍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지시를 해야지 두세 가지 동시에 얘기하면 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에 왔어, 느린 학습자가. 그럼 야,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학습할 거 몇 페이지 펴. 이렇게 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시를 해도 구체적으로 하라 했죠. 가방거리에 걸자. 이렇게. 그럼 얘가 그거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죠? 정리해 하면 이것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은 가방거리에 걸자 하고 걸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학습할 게 국어하고 수학인데 니는 어떤 거부터 하고 싶어? 이렇게 참여시켜라 했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강점 활용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얘는 활동적인 애라서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애야. 같이 막 운동하고 막. 그죠? 막 움직여. 가만히 있는 걸 불편해하는 애야. 그럼 어때요? 뭐 게임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의 에너지를 좀 발산시켜 준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자기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라고. 오늘 수학 10문제 풀고 예를 들면 또 국어를 우리가 뭐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으려고 하는데 땡땡이는 뭐부터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주도적으로. 저는 책부터 읽고 싶어요. 그럼,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책부터 읽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참여가 되죠. 근데 그 친구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자, 오늘 시간표 이거야. 이렇게 하자. 딱딱딱 이러면 어때요?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적극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시도 나타나는 특징이 상황 맥락 파악이 어렵고 비언어적 신호 해석이 어렵고 자, 대화 주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들을 자꾸 합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단어들을. 그러니까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지금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회적 의사소통 규칙도 이해가 부족해서요.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만약에 5명을 데리고 수업을 한다, 소그룹으로. 그러면 단체를 놓고 딱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어때요? 동시에 다 들린다 했죠. 같은 주파수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규칙도 단계별로 한 가지씩 얘기해 줘야 되죠. 그죠? 자, 오늘 우리의 규칙은 뭐야? 자, 쉽게 설명을 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규칙은 뭐야?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비장애인, 느린학습자 아닌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한 번 더 챙겨줘서 한 번 더 쉬운 단어로 그 친구 수준에 맞게끔 재해석해 줘야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내 옆에 앉혀놔야 되겠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걔를 위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주기는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내 옆에 딱 앉혀놓고 다른 비장애인들은 한 번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한 번 딱 설명을 해주고 이 친구는 옆에 앉혀놓고 한 번 더 설명해주고 단계별로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인지적 특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추상적 사고 능력도 떨어지고 추론 능력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당연히 파악하기 어렵겠죠. 뭐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고에 치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해력과 응용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정보 처리에도 난 어려움을 겪고요. 자, 단순 암기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외우니까 어때요? 당연히 또 뭐 적응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냥 무대뽀로 외우다 보니까 적응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속도도 당연히 느리고요. 자, 반복 학습이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지만 특히 느린 학습자들은 자, 반복 학습의 필요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의 개성과 장점과 강점 활용 교육,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활용해서 자, 개별화된 교육을 접근을 해야 하고요. 자, 정서적 특성도 감정 조절도 어렵죠. 친구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충동 통제가 힘들어서요. 난폭한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요. 얼핏 보면 조울증이 있는 것처럼 엄청 기분 좋았다가 엄청 우울했다가 자, 이런 감정 기복도 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도 약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죠. 역할극까지 하면서.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아, 미치겠네.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이렇게 하고 끝내나요? 자, 주영미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최문희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하신다네요. 정여정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음소거가 해제가 안 돼서 안 들려요. 자, 김차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음소거 해제, 자요. 네, 잠자요. 잠자요.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바빠서 잠잘 시간이 없지만, 저도 옛날에, 좀 한가하게 삶을 즐길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잤어요. 밤낮 안 가리고. 자고 일어나면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그쵸? 걱정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좀, 가라앉죠. 자, 화가 날 때 말을 하라. 두고두고 후회할 명언을 남길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화가 날 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화가 날 때 말을 하라. 자, 두고두고 후회할, 자, 명언을 남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지능이 30% 내려가죠. 그래서 내가 지능 지수가 평균 100인데 내가 화가 엄청 나 있어, 지금. 그럼 지금 내가 막 참고 말을 했어. 그럼 어때요?
대부분 백발백중 후회합니다. 화났을 때 한 말들은. 그죠? 막 마음에 없는 말, 막 남을 상처 주는 말, 막 비수를 꽂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속으로 심호흡 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에. 심호흡이 뭔가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죠.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죠. 자, 이 호흡을 하면 수명도 길어져요. 자,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은 코로 숨을 쉽니다. 자, 단명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숨을 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것을 하는데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은 자, 4-2-4 법칙이 있어요. 4초 동안 코로 흡입하고 2초 동안 멈추고 자, 4초 동안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 이제 흡입할 때는 배가 볼록해지고 입으로 내뱉을 때는 배가 등에 붙는 것처럼 홀쭉해지겠죠, 배가. 그래서 자, 들이마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에너지를 내 몸에 다 넣는다는 생각으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2초 내뱉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미움, 질투, 시기, 나쁜 에너지들을 다 버려버린다는 생각으로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할 때는 어깨 힘을 쫙 빼고 편안하게 릴렉스 상태에서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이런 것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도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릴 때 잼잼잼 많이 하죠. 아기 태어나면 잼잼잼 막 했죠. 여기 뭐 결혼 안 하신 미혼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결혼하셔서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기 태어나면 어때요? 잼잼잼부터 가리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잼잼잼부터 가리킬까요? 깍꿍놀이하고 잼잼잼하고 이런 거 왜 할까요? 두뇌, 송근육 때문에 두뇌 활성화. 네, 그쵸. 김사준 선생님, 맞아요. 그죠? 우리 이 인체의 축소판이 손과 발과 기잖아요. 그래서 손을 막 움직이면 특히 이제 우리 두뇌 발달에 좋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잼잼잼을 시키는 거죠. 그죠? 자, 머리 활성화 돼가지고 두뇌 활성화 돼가지고 좀 똑똑해져라, 지혜로운 아이가 되라 이런 마음으로 잼잼잼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막 움직일 때마다 뇌 발달이 막 촉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느린 학습자가 와도 손을 가지고 게임하면 좋겠죠. 그죠? 물론 막 얘가 막 활동량이 좋은 애들은 막 배드민턴 치고 막 줄넘기 하고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이제 좀 정적인 아이들은 손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활동적인 애들은 직접 몸으로 하면 되고 또 정적인 애들은 앉아가지고 손으로 두뇌 촉진하는 활동들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잼잼잼 하겠습니다. 어깨 힘을 쫙 빼고 잼잼잼잼잼잼잼잼 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5개씩 5개 붙입니다. 자, 5개 붙여서 또 토닥토닥토닥토닥.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치매가 있는 사람은 이것도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지 떼고, 약지 떼고, 중지 떼고, 검지 떼고, 엄지 떼고. 이걸 빠르게 합니다. 자, 똑똑똑똑똑똑. 자, 떼고. 자, 치매 있는 분들은 이거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딱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엄지부터 손가락 4개는 항상 붙여 놓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여서 엄지를 자,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 다음 반대로도 돌립니다. 자, 반대로도 빙글빙글빙글, 또 반대로도 빙글빙글. 그 다음에 이제 검지도 돌립니다. 자, 또 빙글빙글빙글빙글, 반대로 빙글빙글빙글빙글, 또 중지도. 자, 빙글빙글빙글빙글, 반대로 빙글빙글빙글 돌리고요. 다음에 약지는 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약지도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반대로. 자, 빙글빙글빙글, 자꾸 떨어지죠, 다른 손가락이. 그죠? 자, 빙글빙글빙글 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지. 소지도. 자,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리고, 반대로도 빙글빙글 돌리고, 이러면 어때요? 자, 두뇌도 활성화되고요.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그죠? 자, 우리 손가락 놀이 하자. 이러면 잘 못해도 돼. 하면서, 근데 약지가 잘 안 되니까 얘가 또, 그렇잖아. 도 실패 경험이 많은 앤데, 선생님은 잘 되는데 자기는 또 안 돼. 그럼 어때요? 아씨, 나는 이런 것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살짝 못하는 척 해주는 거죠. 아, 선생님도 잘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어, 와, 약지는 선생님도 잘 안 되네. 하면서 좀 못하는 척 해주고. 그래, 친구가 좀 하면, 어머나, 너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 진짜 대단하다. 원래 약지는 사람들이 잘 안 된다는데.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자존감이 막 올라가겠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 이렇게 정개성 신호 정서적 특성은 스트레스 대처에 약하고 분노 표출이 작고 통제가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자, 일정한 자, 훈련이 필요하죠. 심호흡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한 편을 본다든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뭐 학교에서 잠은 잘 수 없죠. 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가 분노가 앉은 다음에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거나, 화가 날 때 참지 못하면 어때요? 막 폭력성이 그대로 다 나오죠. 그죠? 막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 폭력 다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 실패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돼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자, 불안한 경향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죠?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를 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야, 결국은. 자세히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의 나는 갑자기 어느 날 불쑥 연미숙이라는 자아를 가진 사람이 탁 서 있는 거 아니죠?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이런 환경을 지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이들을 다 통해서 결국 연미숙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완성되어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든 자, A라는 모습이든 B라는 모습이든 그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경험들이 성공 경험도 부족하고 뭐 비난을 많이 받았고 왕따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무기력해져 있겠죠. 그리고 흥미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대부분.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기 동서대란다. 동원가기대에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기 2급 과정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전부 센터장님들 아니면 뭐 느린학습자 지도사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있어요. 한 분만의 학부모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들도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 분야에 뭐 10년, 20년, 30년 막 일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느린학습자들이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막 천마디가 이런데요. 오면. 그러니까 자존감도 바닥이고 무기력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없다고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자, 초등학교 중학 3학년, 4학년 되면 저는 못하는데요. 저 못하는데요. 막 이런데요. 무조건 오면 애들이. 자, 그래도 그렇게라도 못하는데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또 자신감이잖아요. 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못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특강 가서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3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애도 있어요. 청소년인데 얼굴이 예쁘게 생겨가지고 보기에는 멀쩡한데 전혀 막 말 안 하면 이 친구가 느린학습자인지 뭐 표도 하나도 안 나요. 뭣도 잘 내고 막.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하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애도 있어요. 앉아가지고 분위기 다 깨면서 막 계속 친구 비난하고 막 부정적인 말 계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똑같은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비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느린학습자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유전자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 인간 중심 상담을 해야죠. 인간 중심 상담이 뭔가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 중심 상담이죠. 그죠? 칼 로저스의. 그래서 네가 폭력적인 아이든, 자,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아이든, 네가 남을 괴롭히는 아이든,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아이든, 어떤 아이든지 간에 다 존귀하다는 눈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죠? 다 존귀해요. 소중하고. 자, 보물 같은 친구들이야. 자, 이런 우리의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하면 얘들도 다 알죠. 자, 감정은 뭘 타고 흐르나요? 자, 내가 비언어적인 걸로 의사소통을 93% 한다 했죠. 그래서 내가 굳이 너 싫어, 너 안 예뻐 이런 말 안 해도 비언어적인 것으로 얘네들은 다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선생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저 눈빛, 표정, 뉘앙스, 제스처, 뭐 분위기 이런 걸로 다 느끼죠, 애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를 자, 존중해야 됩니다. 걔가 어떤 아이든. 근데 그 아이들이 남한테 이렇게 나쁜 말 들을 만큼 폭력적이고 예를 들어서 나쁜 이미지로 인식받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걔들도. 그죠? 응. 걔들 잘못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어. 자, 환경이 받쳐주질 못했거나 적절한 교육이 개입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능지수가 태어날 때부터 좀 낮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지능지수는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정상이었는데 자극을 적절히 못 줘가지고 주양육자가 뭐 주양주가 뭐 다문화든 뭐 우울증이 있어서든 뭐 조성가정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적절한 개입이 안 돼서 얘가 느린 학습자가 됐거나 어쨌든 얘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죠? 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 사회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 행동적 특성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과잉 행동하죠. 그리고 가끔은 ADH하고 막 혼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느린 학습자가 HAD 과잉 행동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장애인도 과잉 행동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느린 학습자도 동반될 수가 있고 느린 학습자도 장애인도 아닌데 그냥 ADH인 경우도 있고 다 다양하죠. 자, 그리고 충동성 강하고요. 자, 일상생활 기술도 미숙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능력도 부족하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관리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자, 시간관리에 어려움도 있고요. 자, 정리정돈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시킬 때도 정리 정돈 좀 해. 정리 좀 해. 청소 좀 해.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시켜야 됩니다. 자, 가방거리에 걸자. 책상 위에 있는 건 오늘 함께 할 수업 노트와 책만 빼고 다 저기다가 방해 물질들은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여기다 정리하자. 여기다 너를 방해하는 것들은 여기다 다 넣어서 자, 못 나오게 우리가 가둬버리자. 이렇게 이제 놀이처럼 하는 거죠. 야, 다 집어넣어. 다.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 다 넣어. 이러면 어때요? 얘는 강요당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자, 너는 지집중이 안 된다고 생각해? 잘 된다고 생각해? 너는 지집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그럼, 저 지집중이 잘 안 돼요. 막 선생님 말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선생님 말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 네가 지집중을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특징이 비난하지 않기, 자,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없다. 이런 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다 적는 거죠. 네가 수업을 지금 방해하는 게 뭐야? 그러면 이 친구 말 안 하는 친구는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친구들은 저기는 핸드폰이 방해돼요. 밖에 차 소리가 방해돼요. 저 밖에 친구들 걸어가는 소리가 방해돼요. 새 지저귀는 소리도 방해돼요. 막 얘기하겠죠, 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또 뭐가 방해돼? 또 뭐가 방해돼? 이래요. 그러면 이제 찻소리가 방해된다면 어때요?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제일 조용한 방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래서 제일 조용한 방을 선택해서 거기서 하고 또 핸드폰도 방해되고 저기 있는 뭐 필통도 방해되고 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너를 집중 못하게 하는 이제 이 방해물들을 우리가 다 가둬버릴까? 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가둬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더 좋은 건 지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니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아, 그래? 좋은 생각이네? 오, 또 무슨 생각이 있을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신이 나가지고 막 더 대답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상상력도 뛰어나지고, 언변술도 뛰어나지고, 그러면서 다 발전이 하는 거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꼭 연필을 잡고 공부하고 막 가르쳐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자, 얘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 그래서 질문, 경청, 공감,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끔 선생님이 안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옆에서 자, 도와주고 지지자가 되어야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죠. 그죠? 선생님이 다 선택해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이러면 어때요? 자기는 쫙 빠지잖아요. 책임감에서.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선택하게 하면 어때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겠죠. 그죠? 자, 경계성 지능은 사회적 특성도 다 한 겁니다. 그죠? 또래 관계가 어렵죠. 의사소통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상황 파악도 어렵고 눈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래들이 또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착착착착 눈으로 말해요 하듯이 막 눈빛만 줘도 무슨 뜻인지 알고 척척척 행동하는 친구하고 놀고 싶지. 내가 눈빛을 줘도 전혀 이해 못하고 엉뚱한 행동 팍팍 하면 안 놀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언어적인 것들도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또 사회적 규범 이해와 행동의 한계도, 자, 암묵적 규범을 더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는 침 뱉으면 안 돼. 뭐 휴지는 버리는 거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이런 규범들은 오히려 가리키며 이해하기가 쉬운데 암묵적인 규범들 있죠. 누구 말하지 않아도 굳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를 우리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암묵적 규범 같은 건. 그죠? 공식적인 규범은 딱 적어놓고 교육시키고 이러면 아는데, 자, 그냥, 인간이라면 굳이 안 가르쳐도, 굳이 말 안 해도 느낌으로 아는 그런 규범 같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자, 교육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네, 다음은 이제 학업적 특성도 당연하죠.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유아기 때부터 적절하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계별로 다 접근을 했다면 지능 지수는 느린 학습자지만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접근이 중요하죠. 자, 조기에 접근을 해서 유아기 때부터 우리 친구 수준에 맞는 능력에 맞는 자, 계획을 세우고 자,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어때요? 앞서가지 못하지만 자, 그래도 비슷하게는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능이 낮아도. 그죠? 느린 학습자여도. 그런데 적절한 개입이 안 되면 지능이 높아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기 개입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접근이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추상적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읽는 속도도 느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는 속도가 느리는 것도 학습 저하의 큰 원인이죠. 빨리빨리 못 읽으니까 45분 안에 시험을 풀어야 되는데 국어 지문이 막 길어지면 그거 읽지를 못해가지고 못 풀잖아요. 알아도. 그죠?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죠. 너무 지문이 많으니까 그거 빨리빨리 읽는 속도가 안 나와가지고 천천히 한 2시간에 걸쳐서 풀면 풀 수 있는데 1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강박증이 오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이것도 다 못 풀면 어떡하지 막 불안감이 휩싸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험 문제 더 틀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글을 빨리 읽는 속독을 연습시키는 방법은, 자, 우리가 이제 영재교육원을 보내보셨나요, 애들? 자, 영재교육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나요? 자, 눈동자 훈련부터 시키죠. 30분 내내 눈동자 훈련 시킵니다. 자, 학원에 오자마자 앉혀놓고 눈동자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속도 가는데 도움이 되고, 속독이 돼야 책도 똑같은 시간에 많이 읽을 수 있고, 시험 문제도 많이 풀 수 있고, 빨리 풀 수 있고, 이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 훈련부터 시키는데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을 놓고 눈동자 놀이 하자 하고 하면 재밌게 하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죠. 자, 눈을 감고요.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요. 어깨 힘을 쫙 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 눈을 왼쪽으로 최대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립니다. 자, 위로 최대한 올립니다. 눈동자. 자, 밑으로 최대한 눈동자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최대한 눈동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크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왼쪽으로 쫙 보냈다, 오른쪽으로 쫙 보냈다, 고개가 대신 돌아가면 안 되고요. 눈동자만 돌아가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쫙 보냈다, 오른쪽으로 쫙 보냈다를 빨리빨리 해봅니다. 자, 눈자 위로 아래로도 빨리빨리 해봅니다. 동그라미도 시계 방향으로 빨리빨리 동그라미 그립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빨리빨리 동그라미 그립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눈동자 훈련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눈동자 훈련만 잘해도요. 자, 책 읽는 속도가 많이 빨라져요. 눈동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천천히 한자 글씨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속도가 늦는 경우가 많죠. 자,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지원 및 교육 방법. 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정리되어 있네요. 강점 기반 접근법. 그리고 개별화된 교육 계획, IEP. 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전략. 자, 유아기에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 적절히, 생물학적 나이에 맞게끔 제대로 발달을 시키려면, 자, 조기 개입이 중요하죠. 학령기에는 학습과 사회성 기술 강화 쪽으로 자, 많이 접근을 해야 되고요. 성인이 되면 이제는 직업훈련, 자립생활 지원, 이런 것이 이제 주요 키워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느린 학습자든 장애인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누군가 도움 없이 혼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자립생활을 통해서. 그죠?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려면 이제 혼자 자립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직업이 있어야겠죠.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들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업생활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독립을 해서 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가 되어서 자, 다학제적 접근. 그러니까 교육이든 심리든 의료든 자,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자, 여기까지 했고요. 시간은 9시 34분. 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네요. 자, 경계성 지능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그죠? 지금은 장애인 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2019년 7월 16일부터 법정 의무 교육이 됐죠. 그런데 느린 학습자는 이제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사회적 인식 개선이 법정 의무 교육이 될 수도 있죠. 왜? 장애인은 인구의 5.1%인데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이고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도 공공기관에 다 해야 되고 법정 의무 교육으로 그런데 느린 학습자는 13.5%나 되는데 사회적 인식 개선 이런 거 법정 의무 교육이 당연히 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자, 맞춤형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 추진, 또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자, 진단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진단은, 우리가 아까 그 프린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못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실시 대상은, 자, 우리가 한번 오늘 해볼 것은, 어, 이거예요. 이거. 자, 초등생, 경계성 지능, 초등용. 자, 초등용은 23점까지 있죠. 자, 성인용, 청소년용은 30번 문항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30번 문항까지, 성인용은 30문항까지 있고요. 자, 초등용은 자, 23문항까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초등용을 많이 만나게 될 친구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용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프린트 하신 분은 프린트를 가지고 하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체크하십니다. 내가 느린 학습자가 돼가지고 체크해봐도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약간 느린 학습자 같네? 가를 생각하면서 체크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읽어보고 자, 체크를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체크하는 방법은 뭘까요? 몇 점 척도죠? 자, 4점 척도입니다. 4점 척도. 자, 4점 척도로 자,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점은 조금 그렇다. 2점은 그렇다. 3점은 매우 그렇다. 4점은 자,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4점이고요. 그렇다가 3점이고요. 자, 조금 그렇다는 2점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1점입니다. 자, 4점 척도기 때문에 이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1점. 자, 조금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자, 1번부터 23번 문항까지 모두 자, 점수를 매긴 다음에 자, 점수를 합칩니다. 모두 점수를 합쳐요. 그래서 이 검사지의 점수는 23문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를 다 1점을 했다면 23점이 나오겠죠. 그런데 다 4점을 줬어.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 했어. 그럼 92점이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성 지능인이고요. 점수가 작을수록 경계성 지능이 아닌 거죠. 그죠? 자, 다 하셨나요? 자, 이부 문제. 자,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 시간은 약 우리 아이들한테 할 때는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우리는 경계성 지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15분까지는 안 걸리죠. 자, 다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내가 생각하는 땡땡이를 생각하고 몇 점이나 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박규태 선생님께서 복식호흡이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셨네요. 자, 이렇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제가, 단톡에 올려놨으니까 또 PPT에도 들어있고 하니까 한번 37점 나오셨네요. 한나영 선생님. 음, 지휘집중 점수가 높았네요. 네. 장애 진단 받은 애들은 88점 이상 받는 게 맞나 보네요. 최문희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이런 검사는 사실은 3개월 이상 지켜본 자, 그러니까 그 친구를 지도를 했거나 뭐 담임 선생이나 뭐 그죠? 또는 우리 같이 지도사나 3개월 이상 지켜본 사람이 이 학생에 대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자, 효과적이겠죠. 그죠? 처음 만났는데 보통은 막 하잖아요. 센터 가면 오자마자 막 테스트하고 이러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라포도 형성하고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랬을 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검사의 목적은 경계성 지능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부모가 자녀를 경계성 지능으로 의심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학교 담임 교사가 학생을 또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판단된 학생이라든가, 또 학년 초에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에서 자, 미달이 미도달된 사람, 자, 도달이 안 된 사람. 자, 초등학교 1학년이면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하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그랬을 때 거기에 기초학력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라고 평가한 그 점수에 못 미쳤을 때 또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검사들은 평소에 보이는 이제 언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지각 능력, 집중력, 처리 속도 등에 대해서 자, 평가를 하는 방식이죠. 그죠?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평가 방식인데요. 이 친구들은 학년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다 이제 다르죠. 그죠? 고학년하고 저학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이나요? 자, 1학년은 경계성 지능 이용군이 64점 이상, 2학년은 62점 이상, 3학년은 59점 이상, 자, 4학년은 60점 이상, 5학년은 56점 이상, 6학년은 60점 이상을 자, 경계성 지능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학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또 성인용 자, 지능 검사도 경계성 지능 검사도 있는데요. 성인용은 72점 이상이면 위험군. 자, 68에서 71점 사이는 자, 탐색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7점 이하는 이제 경계성 지능인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군. 이렇게 자, 30문항까지 있기 때문에 점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 했고요. 시간도 이제 다 돼갔네요. 그죠? 자, 경계성 지능인의 정확한 진단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죠. 조기 진단과 개입의 중요성. 자,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자, 여러 가지 심리학, 사회학, 병리학, 임상학, 자, 의료학, 이렇게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이걸 다 믿으면 또 안 되죠. 그죠?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쉽게 우리가 진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현장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평가 방식이죠.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문지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있겠죠. 그죠? 아무나 막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배포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래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경계성 지능 진단 시 지능지수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며 적응 행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틀립니다. 네, 맞죠? 자, 네, X, 예, 다 맞추셨습니다. 자, 지능지수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실제적 적응 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경계성 지능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 O일까요? S일까요? 자, 다 맞추셨네요. 우리 선생님들 다 맞추셨어요. 자, 반복 학습하니까 너무 쉽죠? 자, 경계성 지능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주요 인지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능 지수가 100 이상으로 일반 학습자와 동일한 학습 속도를 보인다. 적절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물보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복잡한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사회적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다. 자, 학습 시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보다는 단계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한다. 오, 다 맞추셨네요. 자, 역시 우리 선생님들 최고입니다. 자, 오늘 7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자, 단체톡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받을까요? 질문!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또 질문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난주 자, 그래서 자, 한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네요. 우리 선생님들도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8강인데 인강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밤 되세요. 박미진 선생님이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사진 안 찍어요? 아, 맞다. 감사해요. 김근환 박사님 감사해요. 역시 우리 박사님 최고. 그죠? 사진 찍어야죠. 아,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네요. 근데 깜빡깜빡한 게 정상이래요. 맞습니다. 네, 깜빡깜빡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이. 이러면서 위로합니다. 셀프 위로. 자, 자, 두 번 찍어야 되겠네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 선생님들 두 번 찍겠습니다. 자, 예쁜 미소. 얼굴 김영란 보여주실 선생님 수 얼굴 안 있는 보여요. 선생님은 보여주시고요. 못 보여줘 김영란 하신 선생님 분은 얼굴 안 보여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김근환 네, 박사님, 그 또 안경 어디서 났어요? 네. 구매했어요. 구했어요? 예쁘네요. 어울리네요.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찍어야 되네요. 자, 자, 수고하셨고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자, 8강은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고요. 9강 때 또 줌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